방금 소개받은 물연구실장 연재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입사 준비를 하시거나 하면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생기면서 지금 스마트 기술들 하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 특히 물류나 항만 쪽에 스마트 물류나 항만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돼서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항만공사도 부산항의 어떤 스마트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R&D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R&D 얘기를 하면 그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 연구진이 그 하얀색 가운 입고 나와서 막 뭘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 뭐 비커라든지 이렇게 임상 시험한 막 화학적으로 실험하는 이런 것만 R&D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편협된 생각이 나는 부분을 제가 막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의 정의를 뭐 학계나 그다음에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스마트 항만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화된 어떤 기술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희 스마트폰 많이 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항만 쪽에는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오토메이션, 무인 자동화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제가 좀 영어가 짧아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이 정보 전산화 하는 부분,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R&D의 개념과 효과,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의 해외 사례, 그다음에 현재 부산항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에 대한 개념인데요. R&D라는 개념은 영어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어로 뭐 연구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 분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R&D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창조란 단어, 그다음에 혁신, 개발, 요 세 가지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창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아마 기독교나 크리스찬이 계실지 모르는데 천지창조 이렇게 하면서 뭐 세상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혁신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이라든지 관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걸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발은 뭐 자원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이나 재능을 만들어가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신입 직원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요것도 개발하는 형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다양한 걸 막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이라든지 이런 식견이 넓어지는 걸 자체를 이렇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보면 이제 뭐 IASC죠. 국제 회계 기준에 보면 리서치라는 부분과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리서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한 뭐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벨롭먼트는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뭐 재능이나 뭐 능력도 개발을 하지만 뭐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로 얘기하는 상표 같은 거 있잖아요. 상표나 브랜드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다 디벨롭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OECD 개념을 쭉 보면 뭐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을 늘리고 새롭게 응용한다 해서 뭐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창조, 혁신, 개발이 R&D, 연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웅크타드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분류를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제가 R&D 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그 R&D라고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 장비, 기술들을 막 개발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D는 사실은 이 생활 속에 굉장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항공사에 입사하셔가지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해당 부서장님이 이거 뭐 부산항 일부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전 방안을 한번 만들어 와봐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제일 처음에 일부두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만들어 와라. 뭐 하시겠어요? 어떤 조사? 일부두가 어디에 있고 일부두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막 네이버를 찾든지 기존에 우리 뭐 다른 부서에서 했던 보고서를 찾든지 연구 자료를 찾든지 찾겠죠. 그게 리서치예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문제점을 막 분석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누군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발전 전략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핵심이겠다 하고 골라내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또 다른 개선 방안이나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기존에 없던 보고서를 새로 만들면 그게 디벨롭먼트가 됩니다. 그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R&D가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그걸 R&D로 사실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옷을 산다 하면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켜가지고 뭐 네이버부터 쭉 해서 쇼핑몰 뒤지죠. 그게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골라서 결제하고 내가 받으면 개발이에요. 없던 옷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이게 적용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R&D를 뭐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뭐 새로운 뭐 시스템 기술 뭐 장비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R&D는 다양한 분야에 실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시면은 건물이라든지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특별구역 같이 특구 같은 걸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및 제품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에도 R&D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예를 들어서 신차를 하나 샀다. 새로운 차를 하나 사잖아요. 사면은 거기 영업사원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자동차 등록증도 주겠지만 차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 들어있잖아요. 집에 다 차는 한 대씩 가지고 계시죠? 네, 부모님 거라도 거기 보면 차량 설명서 있잖아요. 그게 그 차량을 모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R&D도 이런 과제를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책자를 만들어낸다든지 할 수가 있고 제가 옆에는 오른쪽 옆에는 이 사례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R&D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기 첫 번째 사례 보면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라고 있어요. 조선기자재는 그 선박에 쓰이는 기부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공동으로 쓰는 우리 물류센터 창고를 R&D로 지어줍니다. 근데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죠. 아니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물류센터를 지어주지? 하는데 그 물류센터가 지어짐으로 해서 조선기자재를 만드는 공장에 예를 들면 뭐 특정 A라는 제품을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걔네들이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공장 야드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안 빠지면 그 다음 프로펠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를 공동물센터에다 옮겨놓고 새로운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활동 때문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나 이게 아니어도 R&D로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테크노파크의 해양물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물류나 항만물류 산업을 컨설팅을 해주고 육성을 하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국가 R&D를 따오게 유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오고 조직이 오고 건물 그다음에 제품 이런 거 다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저기 세 번째 보면 부산형 해상 운임지수 개발. 해상 운임지수는 뭐냐면 그 우리 해운 쪽에서 보면 운송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송비가 뭐 해운 시황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보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해상 운임지수입니다. 이런 지수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R&D로 포함이 돼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R&D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나 뭐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부산항 소개라든지 항만공사 소개를 보면 우리 매출 구조가 제일 큰 게 매출이죠. 수익 구조가 제일 큰 게 뭐죠?
수입이 제일 큰 게. 예? 그렇죠. 그 항만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게 임대료. 시설 사용료인데 선박 입출항료. 그게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박 입출항료나 항만 시설 사용료는 거의 고정적이거나 줄어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뭐 민간 보고 직접 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수입이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근데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저희가 뭐 R&D를 해서 하게 되면 그 특허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그 특허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입 원천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항만 같은 신기술을 제가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국가 R&D를 따오게 되면 제가 따왔어요. 따왔는데 그 R&D를 하게 되면 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컨소시엄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어떤 특정한 기술력이나 뭐 전문 지식을 가진 업체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컨소시엄 만들고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제가 50억을 따왔어요. 50억을 따오면 그 중에 한 10% 5억 정도만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고 45억은 지역 기업한테 뿌려줍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기술 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수주해 오면 뭐 경영 여건 수입이 또 느니까 경영 여건이 나아지겠죠. 그다음 걔네들도 기술을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되면 또 일자리 같은 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R&D입니다. 저희 물연구실 설립 과정인데요.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입사하시면 한 최소 한 25년에서 30년을 근무를 하실 거니까 이 조직 특성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조사 분석실로 해서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쭉 내려와서 이제 2018년도 12월에 물류연구부가 되면서 재작년 2월에 그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R&D를 하려면 그 특정 연구개발을 전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연구소는 들어보셨죠? 연구소. 네. 그 R&D를 하려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설 연구소가 만들어지려면 뭐 공학이나 이학에 뭐 10명 이상의 또 전문가들이 또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연구개발 전담 부서라 해서 연구소보다 좀 작은 개념의 부서를 만들어서 제가 인증을 받고 지금 진행을 R&D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한 20개 정도의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로 뭐냐면 다양한 이제 기술개발이나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연구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지고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R&D를 따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산항 디지털 게이트 사업을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3억 원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 부산항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비를 34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를 받아와서 34억 원을 우리가 유치를 해오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려면 34억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직접 투자해야 되는데 그 34억을 국가 국비로 해가지고 따오게 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투자 재원 쪽에 신기술 개발할 때 국가 R&D를 많이 따오면 저희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뭐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유치를 해와서 나중에 정산하고 돈 쓸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물연구실에 근무를 하시면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 장비라든지 연구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걸 사게 되면 다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제가 연구개발 전담 부서인데 기업 부설 연구소가 되면 연구를 위해서 취득하는 장비나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어요. 저희 차 사면은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7%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 부분이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 예산으로 쓴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거의 0으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많이 혜택이 있는데, 저희 혹시
재무회계부나 이쪽에서 발표할 때 혹시 저희 법인세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뭐 매년마다 이렇게 수입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40억 정도의 연구 비용을 쓰게 되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4억에서 5억 정도 법인세가 세금이 줄어들면 뭐 기본 연봉 5천으로 따졌을 때 최소 한 10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R&D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한 2년 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저희 항공모사 내에서 어떤 했던 행정이나 뭐 지출 처리 같은 게 아직 연계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뭐 저희 PI 추진단처럼 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통합 행정 프로그램 이런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뭐 작년에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현재까지 8개 과제 국가 R&D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한 613억 정도 유치를 해서 이 컨소시엄 기업들한테 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600억 중에 저희 예산이 한 50억 정도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저희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투자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서 제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한 7명이 앉아서 지금 20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조금 로드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YT 사고 회피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지금 뭔가요? 공유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개발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종료된 과제가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현재 17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과제로 해서 한 2개 정도가 또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R&D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서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 개발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뭐 특히 뭐 국가적인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 특히 부산항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대기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부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대기 오염 물질의 40% 정도가 항만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발생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초대형 외항선들, 국제 외항선들이 와서 이 벙커 시유를 떼면서 이렇게 연통해서 다양한 이제 싹스나 녹스 같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 하역 장비들도 지금은 뭐 전기로 한 60% 정도 개조가 됐는데 대다수가 예전에는 디젤을 많이 썼습니다. 경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야드 트랙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오염원인데 지금 한 60% 정도 LNG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전기 방식이나 수소전기 방식으로 현재 기술 개발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것 같은데 우선 국가나 뭐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새로운 R&D 기술들 개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GDP 대비 연구비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분야가 지금 뭐 한국판 뉴딜 들어보셨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계속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양수산 쪽에서도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서 R&D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해양수산 분야의 R&D라고 하면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 그 500억, 600억 어디 들어갔냐면 수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왔는데 자기네들 6차 산업. 그래서 제가 너네 왜 6차 산업이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잡는 거 1차 산업. 그다음에 2차 고기 가공하는 거 2차 산업.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서비스를 하는 걸 3차. 다 더해서 6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우리 바닷가 쪽에 수온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많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어종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일 많이 없어진 어종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호프
집 가면 맥주 마시러 가면 생맥주 마시러 가면 뭐 쥐포 있잖아요. 쥐포. 예전에는 남해안이나 이게 동해안 쪽에서 쥐치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거의 수온이 올라가서. 그래서 요즘은 거의 보면 베트남이나 동남아가 제일 많죠. 쥐포 안 드세요? 이상한데 나만 먹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그 R&D 공공기관에 대해서 R&D를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R&D를 보시면 항만 쪽에 R&D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R&D는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해도 현장에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산항공사는 참 좋은 게 저희는 우수한 인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만이라는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부두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 개발하면 바로 현장에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그게 괜찮으면 저희가 그냥 바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치하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이게 R&D 평가기관으로 잘 알고 있어서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R&D를 좀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이제 R&D 실패 사례예요. 항만 쪽에 ALV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셔틀 캐리어라고 해서 다리 사이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끌고 다니는 그런 장비인데 뒤에 해외 사례도 나겠지만 여기 뭐 한 51억 투자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뭐 국토부 시절에 국토해양부 시절에 지원을 했는데 해양연구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크고 못생긴 애가 나와서 항만에 아예 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완전히 날아간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 무정차 자동 게이트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해양연구원하고 동아대 뭐 특정 대학을 까는 건 아니지만 그 사례를 보면 연구원이나 대학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 사업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혹시 정보융합부 실장님이 발표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VBS라 해서 그 트럭 부킹 시스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현장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니까 뭐 P&IT 신항 1부두나 2부두 그다음에 BPT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야 사자 무조건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저게 7, 8년 전에 나왔는데 20억 들여서 거의 개발도 못하고 사장이 됐는데 저희 부산항공사가 저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항만 쪽에는 저희 현장을 가진 부산항공사가 R&D를 해야 어떤 현실적인 그다음에 괜찮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유포트 사업이라 해서 지금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 전에 저게 한 2010년 11년에 나온 사업이거든요. 한 5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항만을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초연결성 모든 하역 장비와 운송 장비, 화물들이 다 정보를 연계하는 형태로 만들겠다 해서 500억을 부었는데 저 사업 지금 남아있는 건 컴퓨터 2대, 서버 2대 남아서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대학이나 이쪽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엉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항공사의 R&D 역할 이쪽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 R&D 방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공공기관 주도로 많이 하게끔 하고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R&D를 한다고 하면 기업이나 대학에서 뭘 기술 개발해서 항만에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 항공사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다음에 기업들을 이렇게 초청해 불러가지고 우리 이런 기술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보자. 테스트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많이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국가 전략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물류 해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이 정부의 기술 개발 특성이 뭐냐면 딱 기간을 정해요. 4년에서 7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투자할 때 못 받아오면 다른 데가 받아가겠죠.
그럼 저희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D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우리나라는 항공모사가 5개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중에 이제 저희 부산 항공모사가 제일 먼저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인천, 여수, 광양, 울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어딜까요? 네, 경기 평택 항공모사가 지자체 경기도 주도로 이렇게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국가 공기업은 이제 4개가 있고요. 근데 R&D 기능은 거의 조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산 항공모사가 R&D를 제일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가 R&D를 왜 참여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항만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만 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부산항 시설에서. 그럼 그 문제를 저희가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해결하고 또 새로운 문제 생기면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신기술 개발하는데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양한 또 그 포트미스라든지 그다음에 항만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워낙 많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신기술이나 플랫폼들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슈퍼유저 역할이라 해서 테스트베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R&D가 현재는 저희가 이제 R&D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R&D를 C&D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잖아요. 제가 조사하고 실제 분석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었는데 C&D는 커넥티드 앤 디벨롭먼트예요. 커넥티드가 뭐냐면 저희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항만에서 실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운영사라든지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뭐 화주, 운송사 이런 부분까지 다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R&D를 통해서 얻는 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거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한 4월인가 정례조례 때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얻는 거는 저희가 교육이나 자격증을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R&D의 가장 기본이 핵심이 뭐냐면 그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 현장의 지식이나 숙련도나 경험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이제 김기업 사원이 있지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야드 트랙터 면허를 따러 가겠어요. 제가 무슨 기술을 하고 있냐면 요즘 테슬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차량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야드 트랙터를 자율주행으로 지금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 보려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뭔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야드 트랙터를 안 몰아보고 저희가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옆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고 여기 김일광 사원님이 딱 왔어요. 와서 야드 트랙터 운전자인데 제가 옆에서 보고 김일광 사원님 저렇게 운전하니까 자율주행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될까요?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개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R&D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냥 이상만 그리겠죠.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이 현장에 접목이 안 되는 게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R&D는 무조건 따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노 유성민 드론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항만 시설물 관리를 드론으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컨테이너 터미널이 보통 작은 거 같은 경우가 한 14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신항에 있는 터미널들은 보통 한 25만에서 4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말로만 만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물에 항만 시설물 위에 이제 막 크랙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 포트홀 생기잖아요, 도로에. 항만에도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30만 평 컨테이너 터미널을 담당자가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위성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진을 찍고 구역구역 찍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작은 크랙이나 어떤 상판이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드론을 투입을 해가지고 드론이 직접 정밀 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항만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터미널 운영사나 항운 노조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 금 갔네? 항공모사 연락해야지 해서 연락 와서 연락 오면 우리 담당자가 신항까지 가요. 가서 항만 현장 그 깨진 데 다 둘러보고 사진 다 찍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결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냐면 저희가 이제 항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립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호안을 치고 그 안에다 이제 돌이나 석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다 뺀 다음에 거기를 땅으로 만들잖아요. 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항에 뭐가 있냐면 용망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어요. 한 400m, 500m 되는 그 산인데 거기 지금 절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석재나 흙을 항만 신항 개발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 비가 오거나 지금처럼 장마 기간에 되면 얘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마다 담당자가 가서 거기를 신항까지 가는데 차로 한 4, 50분 거기 또 안전화 신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는데요. 산에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그걸 다 찍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보고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드론을 한번 해봤더니 용망산 전체를 찍는데 3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전체를. 위에 드론으로 해가지고 한 50m 높이에서 쫙 정밀사진 찍는 게. 근데 사람이 가면 5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제가 보는 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담당자의 안전도 책임을 져요. 몇 번 미끄러져서 다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스마트 장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드론 교육은 저희 항만시설부 건설부 물리용무실에서 총 4명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실제 이제 드론을 직접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형 면허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R&D를 하게 되면 연구 장비가 많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입사하시고 뭐 저희 지금 협소한 곳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제 뭐 컴퓨터나 모니터, 뭐 워크스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최첨단으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고가 R&D로 해서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구입 비용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요. 워크스테이션 한 대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한 4대 정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 활용을 업무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증감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식재산권이나 어떤 실용신안 이런 걸 개발을 획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특허를 한 3건 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R&D를 진행하러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 부산 항만공사 이름으로 다양한 특허들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R&D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외부 민간 기업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시키잖아요. 특허권은 그 기업 줬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줘서 개발을 했거나 우리가 직접 개발하더라도 예를 들어 돈을 줘서 했더라도 그 특허권을 저희가 가지고 그 특허권을 위해서 새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R&D로 재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 등 창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R&D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랑 뭐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는 뭐 에이다스 원이라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자기의 기업 부설 연구소를 부산에다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조직이나 어떤 그런 회사가 부산에 설립되는 그런 효과가 간접적으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차를 안 가지고 오시거나 지하철 타고 오시면 부산역에서 걸어오셨죠? 걸어오시다 보면 부산역 뒤로에서 보면 나와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노란색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항업 일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부산 항공사 최초로 이제 스타트업 센터를
현재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완공이 될 건데 그러면 한 20개 정도 어떤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키워서 기술 창업으로 키워가지고 어떤 일자리라든지 뭐 어떤 효과를 좀 경제적인 효과를 좀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수당인데요. 작년에 이제 연구수당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 잠깐 멈춰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과제별로 해서 R&D 과제를 따게 되면 그 연구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성과급 형태로 해서 수당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수당이 뭐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요. 국비로 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R&D에 참여한 분들한테 또 되돌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총액 인건비거든요. 기재부가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딱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월급도 마음대로 못 올려줘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이 총액 인건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R&D를 물류연구실에서만 하느냐, 물류연구실을 위한 특정 수당 아니냐, 뭐 그런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R&D를 할 때는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육 끝나고 이제 부서 배치를 받게 되시면 담당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저희랑 같이 R&D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